최근 살지 않는 집을 가진 것 자체를 투기로 보겠다는 기준이 나왔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1주택자의 18%, 5명 중 1명이 투기꾼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비거주 1주택자입니다.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장 때문에 못 살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다. 같은 상태인데 본인은 주거용, 나머지는 투기용. 오늘 이 기준이 데이터로 뒷받침되는 건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투기가 정확히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투기, 한자를 풀어보면 던질 투에 기회기, 기회를 엿보아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입니다. 재밌는 건요, 이 단어가 원래는 불교 용어입니다. 선에서 스승과 제자의 마음이 통하는 깨달음의 경지, 그게 투기의 본래 뜻이었습니다. 깨달음이 어떻게 투기가 됐는지 단어의 운명도 참 기구합니다. 경제학에서는요, 가치 투자의 창시자 벤저민 그레이엄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철저한 분석 없이 원금 위험을 감수하며 이익을 노리는 행위, 그게 투기이다. 여기서 핵심이 뭔가요? 분석 없이 원금 위험을 감수. 핵심은 분석의 부재와 원금 위험입니다. 어디에 살고 있느냐는 없습니다. 국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법에서 1년 미만에 팔면 세율이 70%입니다. 왜 이렇게 높냐면 단기 매매를 투기적 거래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래 보유하면 혜택을 줍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3년 이상 보유하면 시작되고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공제됩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도 이 30% 공제를 받습니다. 현행법 자체가 비거주 1주택을 투기로 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요, 2026년 1월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시작됩니다.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1월 23일 울산 타운홀 미팅, 비거주 1주택자도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 세금 감면은 이상하다. 2월에는 X라는 SNS에서 연일 같은 메시지가 이어지고 2월 16일에는 범위가 비거주 1주택에서 다주택 전체로 넓어집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식 기준은요, 기준이 보유기간, 즉 시간입니다. 1년 이내에 사고 팔면 투기, 근거는 현행법이고요. 새로운 기준은 기준이 거주 여부입니다. 살지 않으면 투기, 근거는 SNS 발언입니다. 같은 나라에서 두 개의 기준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이 사람들 정말 투기꾼일까요? 부동산원 2024년 주택 소유 통계 기준으로 전체 1주택자 중 비거주 비율이 18%입니다. 강남권은 30%까지 올라갑니다. 이 세 기준을 적용하면 1주택자 5명 중 1명이 투기꾼이 됩니다. 근데 이 18%가 도대체 누구인지, 왜 비거주인지 알고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정부도 모른다는 겁니다. 부동산원 주택 소유 통계는 비거주라는 상태만 집계합니다. 그 사유를 분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발령 때문인지, 상속 때문인지, 투자 목적인지 사유별 데이터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비거주 사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발령받은 직장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사람, 건강 문제로 요양 중인 사람, 반대로 순수하게 투자 목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다만 간접적인 단서는 있습니다. 경희대 부동산학과 연구에 따르면 비거주 주택의 평균 보유기간이 5.7년에서 6.7년이라고 합니다. 자가거주 주택의 평균 보유기간은 3.4년이고요. 투기라면 단기에 사고 팔아야 하는데 비거주 주택이 오히려 더 오래 보유되고 있다는 겁니다. 투기 패턴과는 정반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18%를 투기꾼이라고 부르면서 정작 이 18%가 왜 비거주인지 사유별 데이터조차 없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증거가 아니라 추정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규제든 확인이 안 된 추정으로 만들어지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발령받은 직장인, 상속받은 사람까지 투기꾼으로 묶이는 거니까요. 앞에서 대통령 본인도 비거주 1주택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이 계속 세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2월 14일 SNS 글에서 대통령은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저는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다. 그리고 같은 날 과거에 살았던 집이라 주거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논리를 뒤집으면 한 번도 살지 않은 비거주 1주택은 자동으로 투기가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집,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집, 이건 자동으로 투기가 됩니다. 정리하면 잣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년 이내 매매만 투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살지 않으면 투기였고, 세 번째는 한 번도 안 살았으면 투기입니다. 잣대가 한 번 바뀐 게 아니라 계속 세분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분화의 기준은 대통령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건 기준이 아닙니다.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잣대를 그때그때 만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비거주 1주택이 투기꾼이라는 기준은 데이터 없이 만들어진 겁니다. 18%가 왜 비거주인지 확인도 안 하고 전부 투기꾼으로 규정하는 건 정책이 아니라 낙인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실제로 정책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 발 물러서 보겠습니다. 투기꾼의 범위가 넓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3주택 이상이 투기였습니다. 그 다음엔 2주택이 투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비거주 1주택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패턴처럼
잣대와 기준의 눈금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데이터를 보면 명확합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약 60% 감소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팔겠다고 버틴 거죠. 세금이 너무 높으니까 파는 것보다 갖고 있는 게 또는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증여를 받은 집은 당분간 시장에 나오기 어렵고 결국 매물이 잠기니까 전월세 물량이 줄고 전세가가 오르고 결국 서민이 피해를 봤습니다. 실제로 2017년에서 2019년 서울 아파트 가격은 규제 이후에 더 올랐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는 기준금리가 1.5에서 0.5%까지 떨어졌습니다. 솔직히 가격 상승의 더 큰 원인은 초저금리와 유동성이었습니다. 규제의 탓이라고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매물 잠김을 통해 공급을 줄인 것은 데이터로 확인되는 사실이고 이게 가격 상승을 부추긴 한 요인이었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양도세의 효과를 봤습니다. 팔 때 세금이 너무 높으니까 안 팔고 버틴다. 매물이 잠긴다. 그런데 규제에는 보유세도 따라옵니다. 과거에도 양도세와 보유세는 동시에 올랐고요. 보유세는 양도세와는 다른 방식으로 서민에게 피해를 줍니다. 보유세가 오르면 집주인은 매년 보유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부담을 어떻게 하냐면 전세를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합니다.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한국재정학회 실증 연구에 따르면 보유세가 1% 오르면 약 30%가 전세보증금으로 전가된다고 합니다. 집주인한테 매긴 세금의 3분의 1을 세입자가 대신 내는 구조입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연구에서는 캘리포니아 임대시장에서 재산세 인상분의 50%에서 89%가 임대료로 전가가 됐습니다. 독일에서도 유럽경제연구소 ZW 분석 결과 재산세 부담이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는 역진적 구조가 확인이 됐습니다. 서민을 돕겠다고 매긴 세금이 돌고 돌아 서민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은 사례는 없습니다. 미국 보유세 실효세율은 0.83%로 한국의 약 5배입니다. 뉴저지는 2.5%로 한국의 15배. 그래도 미국 집값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싱가포르는 투자용 보유세 최고율을 20%에서 36%로 1.8배나 올렸는데요. 2024년 공공주택이 오히려 9.7% 상승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보유세로 집값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킨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유세가 높으면 전가되는 세금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은 더 커집니다. 이번에도 같은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면 매물이 잠기고 보유세를 올리면 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가 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오면 서민은 이중으로 피해를 봅니다. 투기꾼을 잡겠다는 규제가 정작 서민을 옥죄는 역설인 것입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한국과 해외 실증 데이터가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핵심만 꺼내면요. 투기의 잣대가 3단계로 내려가고 있다. 시간에서 거주 여부로, 거주 여부에서 과거 거주 이력으로, 그리고 그 기준은 대통령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어지고 있다. 두 번째, 정부도 18%가 왜 비거주인지 모른다. 사유별 데이터 없이 전부 투기꾼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 번째, 비거주가 투기꾼이라는 기준은 데이터가 아니라 추정으로 만들어졌다. 확인 없이 만든 기준으로 정책을 밀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네 번째, 과거에도 투기 범위를 넓혔더니 양도세로 매물이 잠기고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가 됐다. 즉 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 잣대가 바뀌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3주택에서 2주택으로, 2주택에서 비거주 1주택으로, 그리고 2월 16일 벌써 다주택 전체로 넓어졌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시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2월 18일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다. 2월 16일에는 다주택자에게 책임과 부담을 져야 한다라고 했고 2월 18일에는 진짜 문제는 정치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틀 사이에 책임의 대상이 다주택자에서 정치인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그러면 정책의 초점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건지 엄밀하게 설계가 된 건지 팩트로 따져봐야 됩니다. 이렇게 기준이 바뀐다면 그 다음은 거주를 하고 있는 1주택자라도 집값이 5억 이상 올랐으면 불로소득이니까 환수를 해야 된다 라든지 실거주를 했더라도 처음에 전세를 끼고 집을 샀다면 어쨌든 갭투자니까 투기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잣대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짚겠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국민 정서. 집값이 오르니 뭐라도 해야지 않나 이해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합당한 규제를 한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기준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가 전월세를 놓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임차 시장에 공급을 늘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봤듯이 비거주 사유별 데이터가 없으니 이 중 얼마나 임대 중인지도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도 없이 투기꾼으로 묶으면 매물을 내놓기보다 버티게 되고 결국 전월세 공급이 줄어서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2월 16일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다주택이 줄어들면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도 줄어드니까 문제가 없다. 논리적으로는 깔끔해 보입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그 집을 산 사람이 임차에서 빠지니까
수요도 줄어든다. 그런데 현실 데이터를 보면요. 2020년 다주택 규제 이후 민간 임대 재고가 96만 8천 호에서 71만 7천 호로 4년 만에 25만 호가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세가는 어떻게 됐죠? 17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첫 번째, 다주택자가 파는 물건을 무주택 임차인이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갈아타기로 사거나 법인이 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다주택자가 빠지면 그 주택의 임대 기능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이건 시차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 공급이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임차 가구의 약 80% 이상이 개인 다주택자의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전체의 약 8%뿐입니다. 이 80%의 공급원을 줄이면서 수요도 같이 준다라고 하는 건 수치가 뒷받침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는 가급적 공공에서 맡아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를 하셨는데요. 수치로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공공임대 비율은 7.8%입니다. OECD 평균 7.0%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물론 전부 대체가 아니라 가급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면요. 민간임대가 658만 호인데 정부가 매년 확보하는 공공임대는 약 5만 호입니다. 절반만 대체한다고 해도 단순 계산으로 65년이 걸립니다. 공공임대 세계 1위인 네덜란드가 34%인데 거기서도 대기기간이 평균 9년입니다. 한국이 7.8%에서 시작해서 민간을 대체한다는 건 수치만 봐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건 레미안, 자이, 포레나, 힐스테이트 같은 민간 아파트입니다. 한국 가구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신혼가구는 73%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빌라나 연립이 아니라는 거죠. 정밀 수술이 아니라 넓은 범위를 한꺼번에 도려내는 겁니다. 투기꾼을 잡겠다면서 평범한 1주택자까지 같이 묶어버리는 겁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규제가 필요하다면 정밀해야 됩니다. 비거주가 투기꾼이라는 식의 일괄 적용은 기준이 너무 넓어서 실효성도 없고 부작용도 큽니다. 솔직히 지금 이 기준은 이성적이라기보다 감정적입니다.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엄밀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잣대는 바뀝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거주가 투기라는 기준은 데이터로 증명된 게 아닙니다. 18%가 왜 비거주인지 확인도 안 하고 만든 기준입니다. 문제는요, 이 근거 없는 기준이 공포를 만든다는 겁니다. 투기꾼으로 몰리면 어떡하지? 세금이 중과되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정작 그 공포 때문에 집을 안 사거나 급하게 파는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감정과 공포에 휩쓸리지 마세요. 머리를 차갑게 하고 실제 데이터를 보십시오.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규제는 바뀌지만 자산의 원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정치적 잣대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상황과 데이터에 기반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비거주 1주택이 투기라는 기준에 동의하시나요? 비거주 1주택자 중 실제 투기 목적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동산 규제의 숨은 논리를 데이터로 분석하는 채널 성원의 생각입니다. 감정이 아닌 팩트로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